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에서 야권 인사들에게도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대로 수사 지시를 안 했다며 현 수사팀과 별도의 수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추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서 수사권을 발동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중앙지검 국감도 예정돼 있어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면 충돌 불가피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별도의 수사팀 언급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대검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을 향한 중상모략이다 라는 격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추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번의 충돌은 정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추미애 장관 야권에 대해서는 왜 수사 안 했냐? 윤석열 총장 그러자 이거 중상모략이다. 중상모략. 고연히 트집을 잡아 상대에게 엄한 술수를 쓴다는 거죠.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각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 주라고 돈을 줬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던 김봉현 전 회장이 이번엔 야권과 검찰을 겨눴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오뚜기 150억, 알랩 70억, 유명 기업들까지 먹잇감 삼은 옵티머스. 주요 상장사별 옵티머스 펀드 투자액을 보면 알랩도 있고요. 오뚜기, JS 코퍼레이션, HBL 생명과학, KPF, BGF 리테일 등등 유명한 회사들도 먹잇감으로 희생됐습니다. 대기업 오너들도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 과연 판매사 영업만으로 이렇게 대거 투자 유치가 가능했을까?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고 한국경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방망이 들고 월드 시리즈를 나가는 한국인은 처음입니다. 최지만 선수. 야수로는 최초의 월드 시리즈에 갑니다. 3연승 뒤 3연패한 템파베이 7차전에서 4대2로 승리해서 진출했기 때문에 최지만 선수도 월드 시리즈에서 활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미국 대선 15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죠. 플로리다 표심이 안개 속인데 트럼프에게 등 돌린 노년층이 변수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아요. 뒤지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 따라잡았다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힐 온라인 여론조사에선 48% 동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그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프랑스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수업에서 보여준 교사를 길거리에서 참수해서 죽이는 테러를 자행한 겁니다. 그런데 테러 집단이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위험인물도 아니었던 한 청년이, 이슬람 청년이 범행을 저질렀다. 경향신문은 그 테러의 개인화가 됐다. 프랑스 시민들이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는 모습도 실리고 있습니다. 충격적 테러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손정희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 공명 윤 선생, 윤태곤 실장님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들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정면 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배제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중상모략이라며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안정세, 홍남기 형제부총리가 전세시장, 부동산 매매시장 안정세를 찾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 때문에 본인의 집에서 나와야 할 홍남기 부총리의 의외의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20만 원. 한 미혼모가 자신의 아기를 20만 원에 팔겠다고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편파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허위 사실을 들면서 중상모략을 펼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과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또 한 번 정면으로 충돌을 한 셈인데 이번에 정말로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편파 지휘 대 중상모략. 두 사람의 충돌 어떻게 결과가 날까요? 먼저 왜 이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정면 충돌 양상이 빚어졌을까요?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에서 이 같은 편지를 쓰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청와대의 강기정 전 수석에게 주라며 5천만 원을 돈 전달책에게 전달해줬다라고 법정에서 폭로를 했었던 김봉현 전 회장이 이번에는 갑자기 야당 정치인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라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여러 명을 룸살롱에서 접대했다. 관련 내용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5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7시 58분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충격적 폭로라며 직접 감찰을 지시합니다. 법무부가 3일 연속 김봉현이 수감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법무부가. 어제 오후 2시 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실상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김 전 회장의 부실 수사 주장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구체적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확인됐다며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별개로 수사를 검토 중이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번 수사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을 통해서 1시간 17분 뒤에 즉각적으로 반박했는데 법무부의 이 같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고 충격적인 표현이 담겼습니다. 중상모략이다. 중상모략이다. 라고 즉각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정말로 순식간에 파바박 불꽃이 튀었는데 김봉현 전 회장이 편지로 이번에는 야권에게 내가 금품 로비했고 검사들도 룸살롱에서 접대했다. 라는 이 편지 이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입장이 굉장히 즉각적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지가 공개되자마자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은 바로 매우 충격적이다, 충격적 폭로다 이렇게 밝힌 다음에 바로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죠. 통상 검사들 감찰을 대검에서 맡는데 대검을 배제하고 바로 법무부가 감찰을 바로 들어갔고 그리고 사흘 만에 바로 그 사흘 동안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을 계속 이제 그 구치소에서 계속 감찰을 이제 그 조사를 했다는 거고 그러고 나서 발표한 게 결국은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서신에서 밝혔던 검찰에 대한 비리, 일위 의혹 그리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바로 그 말이 무슨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야권과 검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눈 감았다, 뭉갰다라는 주장으로 들리는데 김봉현 전 회장이 폭로한 내용 중에 야권 정치인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구체적 폭로가 있습니까?
편지 내용에 있죠.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뭐 특정인을 얘기하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져 있지는 않지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도 자기가 로비를 했고, 금품 로비를 했다라는 것을 검찰에 알렸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명은 특정되지 않았군요. 실명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권 정치 되어 있는데 이미 남부지검은 그 옥중 편지가 공개되자마자 즉각 밝혔습니다. 이 야권 정치에 대해서 이미 지난 5월부터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뭐 계좌 추적이라든지 통신을 통해서 접촉 여부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수사 중이다를 밝힌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특별히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다 반박을 했지만 어쨌든 법무부의 감찰 결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해서 윤석열 총장이 편파 수사 또는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여러 사안에서 부딪혔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안은 뭐 윤 총장의 측근 문제라든지 아니면 윤 총장의 뭐 장모라든지 부인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주변부 문제였다면 이번에 문제는 윤 총장이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을 딱 쓰지는 않았지만 직권을 남용해서 부실 수사 또는 편파 수사를 했다 이렇게 단정한 거고 또 반대로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근거 없는 얘기로 사실 중상모략했다. 결국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거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의 어떻게 보면 자리를 건, 직을 건 어떤 진짜 정면 승부에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상모략이라는 표현까지 써면서 반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빨갛게 지시를 또 크게 표현했군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허위 내용 포함된 법무부 발표문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를 찾아내고 법무부에도 공식 사과를 요구하라.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총장을 제외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자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수사를 벌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또 시사하면서 맞서고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보입니다.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네. 얼마 전까지 김봉현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수석에게 주람이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권은 신빙성 없는 발언일 뿐이다. 라고 반발을 했는데 이제는 김봉현 전 회장의 이 옥중 서신을 근거로 여권이 윤석열 총장과 야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네요. 사안이 복잡하게 가고 있고 뭐 공수가 교대되는 듯한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제 법조인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김봉현 전 회장의 서신이 9월달에 작성이 됐다는데 그게 왜 이제 공개가 됐는지. 9월 달에 편지가 쓰여졌다고요? 9월 달에 작성이 된 편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벌써 오늘이 19일이니까 10월 20일 정도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된 점. 두 번째는 사실은 수사가 아니라 그냥 감찰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이쪽 주장 저쪽 주장을 다 들어야 되는데 왜 어떤 연유인지 뭐 김봉현 전 회장을 3일 연속이나 확인을 하고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하고 있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검찰에 대해서 접대를 했는데 이 건이 수사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감찰 결과가 너무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 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 그다음에 김봉현 전 회장은 이 건에 대해서 네. 남부지검의 조사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법무부 감찰에만 응하고 있었다.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서 법무부가 감찰 내용을 전한 것 아니냐라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저로서는 들더라고요. 여기에 지금까지 수사를 쭉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그 사직을 한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이재용 의장 말씀 주신 것처럼 야당 정치인의 수사는 이미 그 전부터 있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이미 보고가 됐었고 그 다음에 검찰의 접대건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라는 이쪽의 주장도 있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정리가 돼서 감찰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찰 결과가 구체적인 야당 정치인과 검사의 구체적인 비사실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 지휘하지 않았다라는 한 점과 두 번째는 별도의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방점이 이 별도의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다에 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총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하겠다는데 정해져 있는 수순을 따라 쫓아갔었던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이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답변을 해야 될 차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태호 실장이 앞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향해서 수사 지휘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네. 그 한동훈 검사장하고 관련된 예. 것에 대해 가지고 수사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뭐 손을 떼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대검의 입장이 결국 이 수용이었죠. 근데 약간 복잡했었어요. 형성적으로 뭐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안 하고가 없다. 왜냐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 그 순간부터 지시라는 게 이어졌는데 뭐 내가 여기 수용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을 뭔가 좀 기대를 하고 이런 분들은 에이 뭐 대가 많이 약해진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었는데 예. 지금은 되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윤석열 다르다. 총장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란 건은 내가 잘 모르는 거고 나하고 엮여져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겠지만 이거는 당신이 이러저러 했잖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에서 두 개의 건에 대해 가지고 속된 말로 뭉갰다라고 하는 건데 예. 나는 그런 적 없다. 내 거니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뭐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 뭐라고 말을 한 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팩트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그럼 그 말에서 두 가지가 지금 되는 것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이제 지검에서 보고를 했고, 또 검찰에 대해, 일선 검사들에 대해 가지고 뭐 거액의 접대를 했다라는 걸 보고를 했는데,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잘 모르겠는데. 법무부의 이 표현이 그렇죠.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대강해라고 말을 했는지 명확한 지시를 안 했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윤 총장의 입장에서는 야당 정치인권에 대해 가지고 보고받아가지고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지시했고 그 검사의 뭐 그 접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으니까 지시를 하고 말고도 없다 이런 거니까 다른 사안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두 부분은 저는 그렇게 그 진위를 가리는데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보고를 한 주체가 있을 거 예.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감찰 쪽에서 그 조사를 한다면은 그 주체를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부지검이 있는 것이고 또 대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형사부장이 있는 것인데 대검 형사부장은 지금 그 영전해가지고 검찰 고위 간부로 있거든요. 이른바 추장관과 가깝다라는 사람으로 꼽혀 있어요. 그럼 그분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자, 요번 진실공방은 소위 가려내기가 굉장히 명료하다. 네. 심플하다. 즉 법무부가 감찰 결과를 확인했다라는 윤 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그렇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윤태호 실장님 의견이었는데요. 당시 수사를 지휘했었던 서울 남부지검장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권과 검찰 비위 의혹에 대해서 윤 총장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느냐와 관련된 부분이 핵심인데 당시 라임 수사의 사령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사면 당시 서울 남부지검장이에요.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은 윤 총장에게 즉각 보고했고 윤 총장이 여든 야든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검사 비위 의혹은 금시초문으로 보고받은 적도 없고 대검에 보고한 바 없다. 자, 그러니까 검사 비위, 뭐 룸살롱 접대, 이건 김봉현 전 회장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거죠. 당시 사령탑은.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야권 정치인 의혹은 3개월가량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대검에도 보고했다. 자, 이런 내용은 내부 문서와 전산상으로 다 남아있다. 뭘 수사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법무부의 주장은 야권 정치인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윤석열 총장의 모종의 판단이 있었다라는 게 법무부의 주장인데 당시 수사팀과 사령탑과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미 3개월가량 수사를 해왔다라고 반박하는군요. 통신영장까지 추적을 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사를 절차대로 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 측의 주장이고 현직 검사와 관련된 비위 사실은 보고받지 않았거나 관련 혐의점이 없다라는 것인데 극명하게 이제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은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믿을 만한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입장문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입장문에 따르면 어떤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냐면 일단은 검찰이 강기적 전 정무수석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 거래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범죄자로
지금 피의자로 이제 수사받고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람과 검찰이 모종의 거래를 해서 나에게 허위 진술이나 이런 걸 하도록 부탁을 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사실 검찰 입장에선 황당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김봉현 전 그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는 게 검찰의 내부적인 판단으로 보이고 이 전혀 믿지 못하라는 또 하나의 근거는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또 입장문에서 쓴 내용이 불일치하는 겁니다. 아, 진술의 그래요? 번복이 수시로 일어나다 보니까 예. 이 사람이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로비 자금으로 쓰게끔 줬고 현직 검사 3명이 포함한 어떤 모 소재의 뭐 룸사롱 같은 주점에서 접대를 했다. 그리고 이 A 변호사라는 정관 출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모종의 은행 로비를 해왔다. 이런 주장이 입장문에 있다 한들 구체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검찰 내부에서 본 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A 변호사의 활동을 기재를 했잖아요. 그리고 야당 정치인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일부는 사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니까 예. 5월에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금융거래에서 그런 관련된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것이 찾아지지 않다 보니까 그 야당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피의자로 전환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던 그리고 수사 기록을 낱낱이 보지 못했던 법무부는 보고는 받았으나 만약에 야당 정치인이 관련돼서 수억 원의 어떤 로비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양쪽의 지금 시점의 차이 그리고 관련성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것이 이 사태의 핵심적인 부분은 현직 검사 3명이 그럼 접대를 받았는지입니다. 그게 허위라면 김봉현 전 회장이 뭐라고 입장문을 쓰든 그거는 뭐 거의 믿기 어려운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가 아닐까.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결국은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당시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했느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당신 제대로 수사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휘하고 있는 수사 못 믿겠어 라는 말을 사실상 말하고 있는 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 이종필 전 라인 부사장의 진술을 확보했고 지난 4월 우리은행이 라인펀드 판매 중단하자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 A 변호사에게 로비 맡기고 자문료 명목 2억 2천 송금했다. 한 달 뒤인 지난 5월 대검에 보고하고 관련자들에게 통신, 계좌 영장 받아서 추적도 했다. 계좌 추적까지 했다라고 당시 수사팀은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 법무부 이런 검찰 수사 기록 모두 열람했는데 부실 수사라는 이상한 입장문을 냈다. 지금 검찰 당시 수사팀은요, 윤태구 실장님, 법무부를 향해서 야 법무부 이상하다. 우리가 계좌 추적까지 한 거 다 알고서 다 그 들여다보고서 이제 와서 우리가 부실 수사했다니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제가요 법무부 첫 입장문에서 약간 헷갈린다고 말씀드렸던 게 제대로 지휘를 안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여기서 제대로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러면 좀 심플한데 너 공부 제대로 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그 제대로라는 얼만큼 했어요. 그렇죠. 얼만큼의 기준이 이게 뭔데 예컨대 검찰총장이 자 여건 야건 나온 대로 철저하게 하세요라고 지시했다. 예. 근데 그게 말로만 그런 거지 예. 제대로 한 거냐? 라고 한다면은 뭐가 제대로냐? 그건 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법무부에서 감찰했으면 김봉현 그 전 회장의 말을 명확하게 들었었고 저는 입장을 밝혔으면 그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내부적으로는 소통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희들한테 다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예. 대검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대로 안 했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제대로 안 했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오면 아니 뭐 이럴 수 있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되게 특수통이고 이런저런 거 잘 아는데 왜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철저히 하시오라고 한마디만 했냐 그걸 제대로라고 표현하는지 예. 잘 모르겠고 저기 이제 검사장 출신의 이제 정치인 이 글을 보면은 지난 총선 전인데 저것도 약간 헷갈리는 게 자문료 명목으로 뭐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으면 자문료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뇌물입니다. 근데 변호사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나는 이 김봉현한테 사건을 수임했다라고 생각하고 김봉현은 이거 당신한테 로비하라고 준 거다. 이것도 좀 헷갈려요. 지금 불분명한 것들이 많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불분명한 것들은 금방 체크할 수 있는 거니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왜 옛날에 선생님한테 혼날 때도
뭘 잘못했는지 알고 혼나면 학생들이 반발을 안 하는데 이유도 없이 혼나면 또 학생들이 반발하고 뭐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너 똑바로 해 이러면은 뭐가 똑바로 하는 거지. 예. 그런 거냐. 자, 윤태권 실장님의 개인적 어떤 느낌과 견해인데 그러면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감찰했다라고 하고 대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중상모략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으니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첨예한 건 우리가 확인을 했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저희들은 알 수 없잖아요. 이재명 기자. 그럼 앞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가능성이 지금 예측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런 일 같이 했죠. 그냥 제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사 주체와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건 수사 주체와 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예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다시 한번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뭐 특임 검사로 가든 아니면 특별수사본부로 가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고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뭐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수사에서 배제를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법무부 발표만 놓고 봤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총장이 본인의 직접적인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주변부 얘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결국 윤 총장을 겨냥해서 윤 총장이 부실 수사, 편파 수사를 결국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법무부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윤 총장이 어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개별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안 나왔는데 어제 아예 개별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턱도 없는 얘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뭐 추미애 장관이 뭐 특임 검사를 가든 특별수사본부를 가든 추 장관 알아서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유 자체가 지금 뭐 윤태권 실장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감찰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윤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서신 중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특정을 했다라고 뭐 이런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서 김봉현 회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저 야권 수사 또 검찰 비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 지휘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다. 이렇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 뭐 추 장관이 어떻게 수사 주체를 바꿀지 모르겠으나 대검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 차원에서 상당한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 총장 이제 곧 국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만간 22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죠. 사흘 뒤에 대검 국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국감에서 아마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여야 싶고. 의원들이 뭐 나름대로 윤 총장에게 계속해서 질의할 텐데요. 아마도 여당 의원들은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느냐라는 공세를 펼 것 같고 야당 의원들은 제대로 수사했는데 저쪽에서 왜 그러냐라고 오히려 물어볼 것 같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뭐 윤 총장 자체가 이미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무슨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누군 수사해라, 누군 수사하지 말아라 이런 지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부 발표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턱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결국은 이제 공식적인 발표에서도 중상모략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극한적인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아마 22일 대검 국정감사가 윤석열 총장 임기 중 마지막 또 국정감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이 아마 본인이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지 않을까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국감입니다. 앞서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양측 간의 진실 공방은 심플한 사안인데 심플하고 명확한 사안을 갖고 이렇게까지 정면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의 해법도 달랐습니다. 여권에서는 자 봐라 이거야말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라고 말했고 야권에서는 자 봐라 못 믿겠지 않냐 특검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들어보시죠. 검찰총장과 전현직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언급된 공작 수사 의혹입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오래 깔아뭉개고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은 이성윤 중앙지검장부터 감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총대검이 서로 비판하는 이런 사나운 꼴을 다시 언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성전 윤석열이라고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끝에는 항상 윤석열을 물고 들어가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범죄자가 작성한 엉성한 입장문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더 이상 볼상스럽게 의혹 제기하면서 정쟁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가려야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여야가 제시한 해법이 다른데 이거 뭐 공수처감입니까? 아니면 특검감입니까?
검찰이 비위에 연계가 돼서 로비에 어떤 식으로든 접대를 받았다던가 관련성이 있으면 공수처 1호 대상은 분명하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직 검사 3명을 술접대했다는데 검찰에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검찰은 한 명도 검찰 출신 변호사가 참석했으면 모르되 검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연계되어 있어서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로 공수처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기본적인 사실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특검이다 공수처다 이런 공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여당 정치인들이 연계된 거 아니냐. 이것도 아직 근거가 부족한 겁니다. 야당 정치인이 관계된 거 아니냐. 이 입장문 나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진실에 가까운 주장을 하면서 사건 규명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특검도 지금 검찰 입장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잘 해왔다. 심지어 야당도 다 수사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수사 잘하고 있는데도 특검에서 사건 빼앗기는 느낌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소환조사 왜 안 하냐. 관련자들 왜 진술 안 받았냐. 이런 구체적인 지휘를 하는 것이 정쟁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별도의 수사팀 얘기를 법무부 장관인 법무부에서 꺼내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곧 국감에 나오는 만큼 윤 총장은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을 것 같은데요. 박정화 전 대변인, 네. 야권에서는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말했나요? 그렇게 이제 어떤 야당 의원들이 이제 페북에 올렸던 것 같은데요.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명히 크게 복잡하지 않은 사안인데 한쪽 주장만 들어서 감찰이 시작이 되고 감찰 결과가 3일 만에 나오고 여기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별도의 수사 방식과 시점을 고민하겠다. 이런 법무부의 입장문이 나온 게 그러면 지금까지 강기정 전 수석과 관련한 얘기, 민정수석실 행정관들 얘기, 그 다음에 이 라임과 옵티머스 2조가 넘는 이 피해 금액들이 어떤 연유로 해서 발생이 돼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수사의 본질은 없어지고 여야 간의 공방만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야당, 그 다음에 검찰 내부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의혹, 그 다음에 야당의 공사가 좀 계속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 야권의 시각도 들어봤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한 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충돌이 어떻게 비화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목을 마포사는 홍남기 씨의 경우라고 붙여봤습니다. 국감 과정에서 야당의 김은혜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A씨의 사연을 얘기해줬는데 그게 홍남기 부총리의 사연이었던 겁니다. 잠시 후에 그 발언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른바 전세 난민이다 라는 수식어를 받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와중에 전세 물량이 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중앙일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세 난민 홍남기 이 와중에 전세 물량 늘었다. 어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세 시장에 관련돼서 중간 보고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회의에 참석했었던 복수의 참가자들이 이렇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자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라고 기자에게 얘기해 준 셈인데요. 전세 거래 물량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늘었다. 전세가 많아졌다. 서울의 경우 평년 입주 물량이 약 3만 가구였다면 올해는 4만 가구 정도로 훨씬 늘었다. 이에 전세도 거래 물량이 예년 동기 대비 좀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전세계약 연장 청구권 실행과 부동산 사이트 허위 매물 모니터링의 성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매물이 적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했다라고 복수의 참가자들이 전언을 한 건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전세계약 연장 청구권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가
자, 본인의 실정을 외면한 채 전세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기자, 복수의 참가자들이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취지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다만 뭐 정부 부처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갖고 얘기했을 텐데 아직 저희가 자료를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홍 부총리의 의중을 알 수 없으나 일단 전원을 바탕으로 하면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던 참가자들은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현재 전세 물량이 많이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많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전세 대란이 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허위 매물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가짜 매물들을 없애다 보니까 매물이 적은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전세 보려고 길게 줄 서 있는 사진도 보도가 됐고 또 일각에서는 전셋집 보여주는 대가로 5만 원씩 집주인에 준다라는 사연도 보도가 된 이후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사례들이 뭐 다 일반화될 수는 없겠으나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굉장히 전세가 부족하다 이런 건 여러 통계를 통해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전세값이 뭐 68주째가 1년 한 4, 5개월째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도 통계로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뭐 전셋집을 보기 위해서 9개 팀이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사진도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들에 대한 보도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 건데 글쎄요, 정부의 통계와 그다음에 또 일반 민간 은행들의 통계가 좀 많이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되긴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는 모든 물량을 전부 다 가지고 통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 샘플링 과정 속에서 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어느 게 통계가 맞니 틀린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체감하는 전세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뭐 이런 거 틀림없어 보이는데 과연 어떤 근거를 했는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세 물량이 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 마포집에서 전셋집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직장 근처에 새를 살았던 분입니다. A씨가 내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급히 전세를 알아봤는데 너무 바빴고 전세 담보대출도 안 됐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집이 9억 원을 넘기기 때문이죠. 천신만고 끝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자신의 집마저 못 팔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입자가 당장 살겠다고 하니까 담보대출도 못 받고 또 잔금도 치르지 못할 거니까 3자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 씨의 사연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포에 사는 홍남기 님입니다. 그분 만나 뵙고 속내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기를. 네, 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몇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지금 처음에 김은혜 의원은 홍남기라는 이름을 빼고 마포에 사는 A씨라고 했는데 답변을 하는 김현미 장관도 읽다가 이거 홍남기 부총리 얘기하는 거구나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겠죠. 예, 뭐 서로 새집 구하시라. 알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당 의원들이나 정부 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이제 냉탕 온탕을 가다가 결국은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됐다. 그랬기 때문에 뭔가 쭉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 학습 효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좀 강하게 나가는 기조를 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결과적으로 2년 뒤, 3년 뒤에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뭐 다들 어떤 사람들은 잘 될 거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 가봐야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또 이게 결과적으로 뭐 이 말 듣고 이제 흔들렸다라고 하면 그렇게 귀가 얇아서 되냐라고 또 비판을 받는 것도 맞기 때문에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말을 쉽게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3법이 나오고 할 적에 뭐 윤희숙 의원 비판하고 할 때 어떤 의원은 그랬습니다. 8월 말 9월 초 되면은 잡힌다. 전세 제가 받아진다. 그때 되면. 이 법이 이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한두 달 만에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지 싶었단 말이죠. 지금 10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좀 조심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홍남기 부총리 말씀도 제가 직접 안 들어봤지만은 평년에 3만인데 지금 4만이다라면요. 엄청난 거예요. 33%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물량이 5, 6% 정도 늘었습니다. 라고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3만에 5, 6%면은 1,500, 1,600개가 이제 순증인데, 10,000개가 순증이라는 거면은, 그건 아니, 진짜 그런가? 싶단 말이에요. 예. 홍남기 부총리가 실제로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그 가운데 5분 연설로 화제가 됐었던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정말로 현실이 됐다라는 분석 기사도 오늘 보도가 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 내용인지,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말한 부분이 어떻게 현실화가 됐다는 건지 직접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오늘 이 기사를 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하는 부분. 전국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 총 1798개 단지 중 72% 전세 매물이 5건 이하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전세가 꽉 잠겼다, 현실이 됐다, 중앙일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설 부분도 현실이 됐다라고 기사는 쓰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30년 전에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몰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30년 전 임대계약 1년 늘려도 임대료 올랐다. 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의 상승률 68주 연속 상승.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몇 개월 만에 40%가량 전세값이 오른 것도 나왔고, 재건축 아파트 전세값은 유례없이 상승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지적했습니다. 자, 이거대로 현실이 됐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세 번째 부분도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이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이 부분을 세 번째로 들며 전세 제비 뽑기, 줄 서서 매물 보기,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 증가, 마포의 홍남기 씨 사연 등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꼬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박 대변인 보시기에도 이 세 부분이 현실화가 됐다고 봅니까? 중앙일보 기사처럼? 지금 CG를 통해서 저희가 다 데이터를 봤잖아요. 봤으니까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건 분명해지는 것 같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도 뭐 가끔 봅니다만은 부동산 혹은 아파트 관련한 이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전세값 그래프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다 보여요. 어느 단지나. 근데 어떻게 홍남기 부총리는 그 매물이 더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김현미 장관은 새 집 알아봐야 되겠네요라고 이렇게 영혼 없는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저는 아까 윤희숙 의원이 얘기한 중에 저는 시장 붕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볼 땐 시장이 좀 붕괴된 건 맞습니다. 가격, 매매, 전세, 월세 다 붕괴된 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억지로 그냥 거래를 막아버리고 전세 오도 가도 못하는 3자 이상한 관계 만들어서 전세도 월세도 못하게 하는 이런 걸 만들어서 당분간 우리 정부 내에서는 매매 가격도 안정됐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됐다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는 사실은 정권과 상관없이 10년, 100년, 50년 쭉 갈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친시장적인 정책 좀 고민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솔직하게 반성하면서 좀 새로운 방식,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집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뭘 원하는지 좀 진솔하게 들어보고 그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서 정책을 좀 수립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 매물, 매매 매물이 예년보다 늘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 조간신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세 구해주면 성공보수를 따로 드리겠다라는 사례까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전세 거주하는 A씨가 내년 2월에 계약이 만기됐는데 A씨가 부동산 중개업소한테 사장님 전세집 구해주면 성공보수 따로 드릴게요 제안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A씨 서민 입장에선 사실 중개수수료 꽉 채워주는 것도 아까운데 길에 나앉을 수는 없지 않냐 궁여지책을 쓴 것이다 라고 서울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는 연합뉴스 보도인데 마음이 급해서 집도 안 보고 B씨가 분당에 전세집 구하는 과정에서 집 보지 않고 계약금부터 쐈다. B씨는 전세가 하나 나왔는데 다른 손님들이 집 보러 가는 중이라고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서 뭐 집도 안 보고 그냥 돈부터 쐈습니다. 계약금을 너무 적게 넣는 게 불안해서 보증금의 20%를 제가 먼저 쐈습니다. 라고 연합뉴스 기자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뭐 일각의 일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2013년, 14년에도 전세 대란 한번 있어서 저도 저렇게 전세 계약금을 집도 안 보고 가계약금 먼저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와 상황은 좀 다르죠. 그때는 거의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전세가 매매가의 80, 90%를 육박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지금 전세 금액이 폭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따라서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 3법 때문에 발생한 일이긴 하는데 저는 아까 윤희숙 의원 말씀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야 임차인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만 너무나 규제하고 옥죄한다고 한다면 부작용은 반드시 따르는데 하지만 또 지금 2+2가 죄냐 그럼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이냐 그래서 안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으면 2+2는 너무 잘한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전세 살면서 서러운 것이 2년마다 쫓겨나가듯이 나가서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된다는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인데 그래도 적어도 4년까지는 거주의 안정성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또 도움이 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도움되는 분 또 악효과가 나오는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저희가 시장에서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세입자 내보내주면 성과보수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만큼 지금 전세 물량이 좀 부족한데 그럼 전세 없다고 갈 집이 없느냐 전월세로 이제 전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이 그럼 월세를 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얼마나 해주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인들께서 그 어떤 생활비 안정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강구해 주시면 그나마 전세 대란 속에 억지로 월세 내는 서민들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워낙 전세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여러 조가신문들에서 정말로 전세 구하기 힘들다라는 보도를 쓰고 있고 돌직구쇼에서 여러 신문들의 보도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곳은 아닙니다. 빌라도 좋습니다. 아파트 전세 없으면 빌라로 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대단한 뉴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데 그 비율은 뉴스가 될 수 있죠. 아파트 전세가 별따기이기 때문에 빌라로 몰리는 전세 낭비.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서울 전체 전세 거래 중 주택 유형별 비중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다세대 연립 빌라. 제가 아파트에서 전세로 빌라로 전세가 몰리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파트도 좋고 빌라도 좋기 때문에. 그런데 비율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7%에서 33%. 동아일보 해석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전세를 못 구해서 상당수가 지금 빌라나 다세대 쪽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난이 정말로 심화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통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플에 선정됐을까? 바로 만나보시죠. 자, 정말로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웠습니다. 서글퍼졌습니다. 유명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신생아 아기를 20만 원에 팔겠다. 거래하겠다, 입양 보내겠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지금 모두가 다 깜짝 놀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플 소식이고요. 이제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될까요, 대통령? 자, 예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패널들의 예측. 세 번째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왜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국민들 마스크 구하기 정말 힘들어서 길게 줄 서도 한 사람당 한 장씩, 두 장씩밖에 못 살 때 그때 공공기관들이 마스크를 쟁여놨다, 소위 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 공기관들의 자 해명은 뭘까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플인데 그 동네에서 지역 주민들끼리 3355 중고거래를 직접 할 수 있게끔 매개를 하는 유명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신생아를 거래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단돈 20만 원이에요. (36주) 된 아기를 20만 원에 참 어린 아기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네요. 지난달 16일 20대 미혼모 A씨, 미혼모였군요. 중고물품 거래 앱에 36주 아기 20만 원 받고 입양 보내겠다라는 글하고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3일에 출산을 한 여성입니다. 글과 아기 사진 2장을 올렸고요. 자, 이용자들이 업체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일파만파 충격적이라며 이 글이 퍼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IP를 추적해서 신상을 파악했고요. 알고 봤더니 이 A씨는요, 미혼모 센터로부터 입양 절차를 상담하던 중에 과학팀에 글을 올렸다가 잘못된 행동인 것을 깨닫고 삭제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신문 기자에게 산모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말입니다. 처벌을 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처벌할 건 처벌하되 이 어린 미혼모와 아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이게 참 가슴 아픈 사연이라는 겁니다. 사회학을 전공한 김수경 박사님 나오셨는데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산모도 어린 미혼모도 잘못된 것인 걸 깨달았다라고 하고 글을 내렸다라고 하니까 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글까지 올리게 됐을까는 한 번쯤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예. 슬픈 사건인데요. 왜 이렇게 미혼모 여성이 화가 났을까? 홧김에 올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아이를 지금 36주 된 아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13일에 출산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정말 신생아인 정말 거죠. 신생아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나서 자기가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관계기관에 이제 연결을 해줬던 것 같아요, 병원이.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입양을 시키려면은 숙려기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라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결국 그 숙려기간을 주는 이유는 어쨌든 원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아동에게 좋기 때문에 아마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로 숙려기간을 줬겠죠. 그런데 그러면 미혼모가 왜 화가 났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아버지가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떤 사연으로 아이를 가져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 아버지를 찾을 수 없고 아이 아버지가 같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 아빠는 지금 없다? 네, 이 상황을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려기간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나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여성이 그런 것 때문에 이 모든 아이는 솔직히 여성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아빠랑 같이 어쨌든 아이가 생긴 건데 자기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 무겁고 또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미혼모에 대한 그래서 지원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겠다고 이제 경찰 관계자도 얘기를 했는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아주 강력한 우리나라 사회이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그냥 높이는 것 이런 산모와 영아의 어떤 그런 좀 형편을 살피는 것 정도로는 사실 물론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그런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것들도 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아이 아빠에게 어떻게든 이 책임을 물리는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임이라는 게 잘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성스러운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 아버지를 어떻게든 찾아서 어떻게든 책임을 물리는 게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양육비 같은
것도 아무리 법원의 결정이 있어도 그 아버지의 신원을 찾을 수 없거나 계속 그냥 양육비 지원을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꼭 같이 마련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글이 지금 제주도 지역에서 올라왔다라고 해요, 박정아 대변인님. 이게 아까 저기 뭐 그 지역 잠깐 그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제주도 지역에서 있어서 경찰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이 아이와 산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만간이라도 좋은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고 좀 전에 김수경 박사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가 출산해서부터 지금까지 산모가 굉장히 좀 화가 났을 수 있고 뭐 이런 점이 있는데 저는 그 이전 상황을 또 한번 유추해 봤는데요. 아이를 가져서 지금까지 이제 뱃속에서 키워오면서 아무데도 도움을 구하거나 어딘가 의논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이 산모의 부모도 이런 아이를 좀 키울 만한 그리고 산모가 부모에게 상담 사항이 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형식적으로 도식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말도 못하고 상담도 못하고 협의도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어딘가 있지 않나라는 좀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이제 소개가 된 중고거래 사이트, 이 사이트는 과연 이런 사연 내지는 저런 일이 생길 때까지 과연 중간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기저가 없었나 한번 우리 사회가 좀 점검해보고 그 사이트도 좀 챙겨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악플인데요. 미국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번 대선에서 떨어지면 미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인지 자, 직접 들어보시죠. Running against the worst candidate in the history of presidential politics puts pressure on me. Could you imagine if I lose my whole life? What am I going to do? I'm going to say, I lost to the worst candidate in the history of politics. I'm not going to feel so good. Maybe I'll have to leave the country. I don't know. 윤태호 실장님, 이게 뭐 진짜 떠나겠다 진지하게 말한 건 아니네요. 조크네요. 그렇죠. 압박용 아니겠습니까? 내 지지층들 결집해라라는데 뭐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LA 쪽인가 어디에서 이제 국어를 하는 거린인데 이런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나에게 1달러를 주지 않으면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겠다. 예. 라는 이제 그런 거 들고 협박이네요. 예. 대선 막판이 되니까 막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뭐 하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좁혀지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많이 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다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폭의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와 미국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는 좁혀졌다. 그래서 뭐 어떤 언론은 확 붙었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좁혀졌지만은 아직 꽤 차이는 있어라고 말하는 데도 있는데 분명한 건 좁혀졌다는 겁니다. 예, 김수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최악의 대선 후보랑 맞붙어가지고 지면 내가 꼴이 뭐가 되냐, 망신스럽다, 나 이런 식으로 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어떤 지지층 결집의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진다 하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 뭐 이런 메시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선거를 해서 만약에 지게 되면 상대방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고 앞으로 뭐 미국을 잘 이끌어달라 이런 덕담을 해야 마련인데 아마 이제 지더라도 이런 최악의 후보에게 졌다는 것은 뭐 승복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이제 가족이 경영하는 트럼프 그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탈세 같은 의혹이 있으니까 세금 낸 것들을 다 기록을 달라고 했지만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뭐 성폭행, 성추행 스캔들 등 여러 가지 지저분한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에 트럼프가 유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질 경우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뭔가 스트레스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미 대선 트럼프, 바이든 두 명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데요. 한 여론조사 결과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 바이든이 53%, 트럼프가 42%, 지역별로 실시된 여론조사도 있는데 한 지역에서는 거의 동률로 나왔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이다. 딱 붙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시장님. 예.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보름. 이 정도 지지율이면 이거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겁니까? 아니면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다 잡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라는 사람. 이게 말이 되는 선거냐, 처음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선거가 다 있냐라고 했는데 점점 따라가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그때 또 야당 후보였어요. 지금은 이상한 나라인 건 맞는데 현직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르겠다. 또 이제 코로나 문제도 터졌지만은 지금 겉보기 쌩쌩하지 않습니까? 바이든보다 더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다로 돼 있는 거고, 아까 김수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웬만큼 졌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더 모르겠다. 미국 선거라는 거가 우리 같으면은 그렇습니다. 그 중앙선관위에서 발표를 해요. 누구를 이제 당선자로,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당선인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선증을 주는데, 미국은 관행적으로 상대방이 인정하면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뭐 플로리다 주 이야기가 나왔었지만은 과거에 이제 플로리다 주에서 조지 부시하고 이제 부통령 엘고 부통령이 이제 붙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엘고가 승복했다가 뒤집혔고 대법원에 이제 갔는데 대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에 그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불복할 수 있었는데 불복하지 않고 엘고가 승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이 났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보면은 표 차이가 많이 나면 잘 모르겠는데 조금 뭐 좁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도 보면 이제 우리보다 선거 시스템은 좀 후진적이에요. 우편 투표라든지 사전 투표가 되게 복잡한데, 그 플로리다 때도 이제 이게 펀치로 구멍 뚫는 게 구멍이 잘 뚫렸니 안 뚫렸니 그래가지고 재판까지 간 거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인정 못한다, 재판하자 이러면 그거 어떻게 될지 미국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 있는 거죠. 앞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이상한 사람이다, 독특한 사람이다. 라고 정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년 전에도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간의 여론조사 격차가 제법 좀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때도 선거 전체 미국에서의 득표율은 힐러리가 앞섰습니다만 선거 인단수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중위권, 그 중산층 이하의 백인들이 소위 말하는 샤이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투표를 할 건가.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선거하고는 달리 한 주에서 1%만, 한 표만 이겨도 선거인단을 다 독식하게 돼 있는 이 특이한 선거 제도 때문에 과연 이 각 주마다의 선거인단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변수로 막판 작용을 좀 할 듯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4년 전에 한번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 견해죠. 개인적인 추측. 어쨌든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군요. 다들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번엔 다음 화풀입니다. 마스크 품귀로 국민들이 줄 설 때 공공기관들이 무려 마스크 550만 장을 사재기해 놨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오늘 몇몇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한국경제 보도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품귀로 국민들이 길게 줄 서던 코로나19 초창기 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하 52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74억 8천만 원 들여서 마스크 550만 장가량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놨다. 그런데 3월, 5월 마스크 품귀에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했었던 한창 그 시기였다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그때 마스크 56만 1724장을 사재기해 놨다. 14억 2천만 원을 사용했다. 직원 1인당 131장씩 확보해 놨다라는 꼴이고요.
강원랜드는 마스크 29만 2천 장, 10억 1,400만 원을 사용했고 직원 1인당 78장씩을 사징해 놓은 꼴이다라고 한국원자력연료 직원 1인당 164장씩, 한국동서발전 직원 1인당 144장씩을 확보해놨다라고 야당의 국회의원이 자,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보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재명 기자, 이거 맞습니까? 일단은 야당 의원 주장인데, 우리 국민들이 길게 마스크 복구해서 줄 설 때, 그래서 막 마스크 쓴 거 뭐 빨고 다시 쓰고 뒤집어 쓰고 뭐 면 대고 그럴 때 공공기관들이 막 이렇게 몇백억씩 들여서 몇십억씩 들여서 자기네들 마스크 사놨다. 이거 맞습니까? 일단 야당이 공개한 게 1월부터 8월까지 기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스크 오부제라고 했었죠. 그게 이제 굉장히 마스크 풍경세에 있었던 게 3월부터 5월까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과연 그 기간에 집중됐는지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관들이 딱 국민들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구매를 했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 기관들이 주로 마스크를 이제 공적 마스크 판매용을 산 거다. 따라서 뭐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 판매했던 것과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도 나와서, 실제 이게 정말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동동 부를 때 그때 저 공적 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마스크를 싹쓸이한 건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국민들 마스크 사기 어려운 상황들이 오랫동안 있었죠. 그럴 때 공공기관들이 먼저 공적 마스크를 하더라도 그것을 구매하는데 그 구매만 혈안이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논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중소기업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공급을 수행했다라고 하니까 해명이 될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가 56만 1,724장을 사는 거를 갖고 그걸 일반 국민들에게 배부하거나 공급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공적 마스크를 샀다 해도 총 공적 마스크 생산량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3, 4월 달에 이미 기사가 이게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공기업들이 이렇게 산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은행 같은 데도 사재기도 한다는데, 근데 그 항변들이 예컨대 강원랜드나 뭐 이런 데 가스 검침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면적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줄을 못 선다. 그래서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일을 못 한다. 물론 그때 항변이, 아니 그럼 뭐 일반인들은 다르냐, 우리는 뭐 근무 시간 빼주냐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런 항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아니 박정화 대변인, 어떻게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었는지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임태훈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했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기업이나 뭐 일반인 같은 경우는 줄 서서 마스크 구매해야 될 때 이거는 직장에서 마스크 구매해서 직원들한테 줬다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건 더 중요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연초부터 사실은 벌써 추경이 벌써 몇 번째예요. 코로나 예산이라고 해서 추경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어쩌면 그렇게 쓰여져야 될 추경이 그냥 직원들용으로 마스크 구매하는데 쓰여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점이나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짓 잘못하면은 굉장히 공공기관 내지는 공사공단의 도덕적 해이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만약에 이제 직원용으로 대신 살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1인당 야당에서 제기한 거에 따르면 131장, 1인당 144장, 1인당 164장, 너무 많이 산 거 아니냐는 논란도 추가적으로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해당 공공기관들의 해명과 입장이 나오면 그때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우려스러운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환자 4,003만 2,575명으로 집계했는데요. 이는 한 달 새 1,000만 명이 증가한 겁니다. 이 증가세가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한 달 새 1,000만 명이 증가했다는 거죠. 자,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가을 대유행 예고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겼어요. 3차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젠 미국 거의 모든 곳이 위기다. 유럽도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4만 명이 확진되고 있어요. 14만 명.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지난주 유럽에서 보고된 확진자 수는 3월 첫 정점 때보다 3배나 많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한민국 오늘 코로나19 관련된 속보도 보내드렸습니다. 한국 상황은 어떨까요? 76명. 한국은 그래도 잘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수경 박사님, 미국하고 유럽은 왜 이렇게 난리예요?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독감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사망자가 엄청나거든요. 매년.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20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가던 그 겨울 경우만 해도 독감 환자가 4,500만 명이었고요. 그중에 7만 9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독감도 엄청나게 무서운 것인데 이게 같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독감인지 혼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픈 건지 독감 때문에 아픈 건지가 이제 혼돈이 생기고요. 갑자기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은 병원에 어쨌든 사람이 왕창 모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의료 시설과 의료진의 그 역량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이 오는 것, 또 겨울이 오는 것이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사실 저도 올해 독감 주사를 맞았거든요. 사실 독감 주사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올해 처음 맞아봤습니다. 그만큼 그 올해 겨울만큼은 좀 독감이라도 잘 관리해서 코로나랑 그게 증폭되지 않도록 겹치지 않게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프로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대 이재명. 친문의 선택은 두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 1, 2위군의 어떤 정면 대결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결과도 한번 준비했는데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죠. 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예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두 사람의 선호도 결과를 보면 지난 2월에는 이낙연 당대표 대 이재명 지사 대결 결과가 52대 4. 그런데 지금 10월 이번 달 들어서 결과를 보니까 36대 31. 자, 이 결과를 보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다 잡았다. 해볼만한데? 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선 너무 방심했나? 위협적인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런 수치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거는 꼭 저희가 보도해야 하는 내용들. 방송통신 심의규정상 살펴봤습니다. 윤태권 실장님, 약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공명이잖아요. 자, 이거 추세가 지금 어때요? 사실은 트럼프 바이든보다 이게 더 관심 많을 거예요. 저 조사 가지고 되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쪽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자, 대통령이 되려면요. 먼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람이요? 아니,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죠. 예. 대통령 후보가 돼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이제 야권은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특히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럼 이재명 지사의 제일 약점으로 꼽혔던 것은 여권 지지층 내의 비토 정서였거든요. 근데 많이 따라갔다. 그냥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내일 모레 경선을 한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놓고 보면 36대 31이면은 해볼만 한 거예요. 여기서 5% 지고 일반 국민들한테서 5% 이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이길 수 있다. 옛날에 이게 뭐 이명박 박근혜 케이스가 그랬던 케이스이다. 그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강점이 그래도 호남과 친문 지지층 양대축, 여권 지지층 양대축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초상대적 우위가 많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당원 지지 결과와 일반 국민 여론 지지층 함께 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일반적인 차기 대선 후보 선호 지지도 결과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이를 준비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보시면요. 7월 둘째 주만 하더라도 이낙연 대 이재명 24대 13이에요. 그런데 쭉쭉쭉쭉쭉 하더니 지금 10월 둘째 주 보면 20대 17. 뒤집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자,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오차범위 어떻게 되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 제작진, 돈식구쇼 팩트체크팀이 오차범위 좀 계산해서, 오차범위 아닌지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3.1% 나와 있네요.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추세가 경향성이 좀 심상치 않음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상에서도 변화가 있군요. 그렇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태훈 시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이재명 시장의 가장 큰 약점이 이제 민주당 내에 비토가 많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굉장히 극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더더욱이나 이제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어쨌든 경향성, 추세로 봤을 때 이낙연 대표보다도 어떻게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면서까지 대표 전당대에 나왔던 거죠. 왜냐하면 내년 이제 대선에 나가려면 내년 3월까지밖에 임기가 없고, 그렇게 되면 한 7개월짜리 단기 대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당의 당심에 좀 더 강렬한 이미지를 좀 주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를 좀 자신의 어떤 브랜드를, 정치적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당대표에 출마를 했고 대표가 됐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어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 선명한 자기의 브랜드를 많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대처하는 데서 그랬지만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자신의 어떤 정책적 브랜드들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앞으로 뭐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대선까지, 그때까지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어떤 이제 자신의 브랜드를 보여줄지, 뭐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명성 자체가 또한 또 안티에 대한 또 안티가 또 많이 늘어나는 또 그런 이제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다음 달 6일날 있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이제 항소심 재판이 있죠. 그 재판 이후에 또 김경수 지사는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들이 있어서 뭐 지금 당장 뭐 지금 여론조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좀 이르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선거가, 중요한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자,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금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얼마 안 남았죠. 뭐 아직 물론 후보는 가셔야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당 지지도 서울 지역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6%, 국민의힘이 32.8%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야, 이거 후보를 잘 내야겠다 라는 생각 당연히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서울시장에 내세울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여권에서는 정세균 총리와 정은경 본부장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권에선 정세균, 정은경까지 거론되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요, 좀 더 후보군을 넓혀서 필승 카드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 많다. 박영선 장관, 우성호 의원 말고 정세균 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차출할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장과 총리 모두 역임하고 종로 의원 출신의 코로나 방역 지휘하는 정 총리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가 또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시민들 민심이 커진 만큼 정은경 청장은 파기로 있는 카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님, 네.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후보군이 풍부한데 그쪽 당은 누구 있습니까? 야당은 지금 뭐 주자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서울시장보다는 사실은 대선에 직접 하겠다고 해서 걱정이 많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사람 많이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계속 고민이에요. 좀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정당 지지도는 서울에서 굉장히 앞서곤 있습니다만,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가 이렇게 녹록한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승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일단 당내에 있는 주자군들, 오세훈 시장도 뭐 대선 직접 한다고 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고, 서울시장 선거 나오겠다는 손 먼저 드시는 분은 아직 없고, 그다음에 당 밖에도 연대 내지는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여전히 서울시장 말고 대선에 직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고민인데, 이게 사실은 서울에서 유권자가 19.8%인가요? 전체 한 2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다음에 내후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직접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내 이익보다는 당 입장에서는 내 이익보다는 당 그다음에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열망을 반영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아직은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박정화 차출설은 근거 있는 겁니까? 전혀 근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5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추미애 윤석열 마지막 승부라는 주제로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마지막 승부가 될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